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에 징계에 열 테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에 출석하라라고 사실상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 총장이 사찰이라는 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 라는 취지로 공개를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문건 보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전국의 고검장과 검사장들 그리고 평검사까지 검찰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대적인 검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선 검찰 지휘부 고검장과 지검장 26명 중 23명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등등 아주 몇 명만 빠졌습니다. 대다수 검사가 법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검찰 조직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번지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법무부 장관, 추 장관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이 공개한 사찰 문건이라는 그 문건을 보고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도됐는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야 이건 그냥 의견일 뿐 아니냐, 이게 사찰로 볼 수 있느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헌정문란이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만큼의 명확한 징계 사유가 되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 작심하고 썼습니다. 제목 욕하더니 닮아간다. 민주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욕하더니 똑같다, 닮아간다. 예산 타당성 면제했던 것도 이명박 정부랑 똑같다. 찍어내기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불통 논란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문제 삼았던 이전 정부와 똑같다. 더하면 더했다 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면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5번 회견한 걸 두고 현 여권은 불통 정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회견 6차례. 이 논리대로라면 똑같이 불통 정권이다. 한국일보의 일면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당국이 다음 주까지 하루 400에서 600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병들의 휴가는 중단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8개월 만에 5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명의 확진자가 발표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 언제 방한하냐 질문받자 기자 마스크 가리키며 코로나 자폐아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요원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 이 검난 맞춤형 출연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관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법치 훼손.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모두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법치를 훼손한 거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날, 잠시 후 살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무섭다. 전 정부를 향해서 무섭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그때 무섭다라는 발언, 야당은 대통령에게 반사, 되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살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효력. 백신과 관련해서 벌써 효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일지도 짚어봅니다. 김재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휘부부터 평검사까지 모두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일제히 추겨눈 검. 묘하게 대한민국 검찰과 현 정부가 대립각,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오늘 썼습니다. 먼저 전국 고검장, 그리고 나서 검사장, 그리고 나서 평검사들의 반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검장. 전국 고검장 6명이 집단 성명 냈다라는 속보,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말미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고검장들은 모두가 다 성명에 동참을 한 거고요. 불참한 2명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고기영 차관, 대검의 조남관 차장,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2명의 고검장을 제외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수원까지 6명의 고검장들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 정치 중립을 훼손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 판단 재고 장관께 강력하게 권유한다. 굉장히 예의를 갖춘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장관 입장에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판단을 재고해라. 자, 여기에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고검장급인데 개인명의 입장을 표명해서 고검장들 입장 표명의 뜻을 같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고검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고검장들은 이른바 추미애 인사로 불렸던 지난번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로 대거 기용된 고검장들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인사권자를 향해서 재고하라 라고 어찌 보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고검장뿐이 아니라 지검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검장, 지검장들, 검찰의 고위직들이 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1월, 8월 인사를 2차례 하면서 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부분 이제 임명했던 그런 인사들이죠. 그런 점에서 고검장, 지검장이 그러니까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뿐이 아니라 고검장과 지검장까지 반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떤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과거의 검난, 검사들 집단 반발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고검장, 지검장 중에 뭐 워낙 대다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더 관심인데 거기 고검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대검 차장은 지금 어쨌든 뭐 검찰총장 직무 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뭐 앞으로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검사장 같은 경우도 딱 3명.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 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검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건 결국은 지금 뭐 검찰, 그러니까 일선 평검사들도 41곳에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가 집단 성명을 냈는데 그뿐 아니라 전체 검찰 전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그리고 이 징계 청구가 이르는 과정에까지 어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권을 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남발됐고 또 감찰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징계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징계 청구를 하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을 콕 찍어서 찍어내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남관, 고기영 이 2명의 고검장급의 대검 차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 그런 이유도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군요.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징계위원
위원장 역할을 하게 위원장 됐죠. 역할을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 성명에 불참하지 못했던, 성명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검사장들도 나섰습니다. 일선 지검장 18명 중 15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 고검장에 이어서 지검장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장관님께 총장 징계 청구 등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자, 워낙 대다수의 지검장들이 성명에 동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참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 이 세 명은 일선 검사장들의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고검장 입장 받고 이 지검장들의 집단 성명과 지금 불참한 이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고검장이나 지검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걸 반발을 한다랄지 재고 요청이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고위직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상당히 굉장히 의외적으로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지금 고검장이나 지검장들은 추미애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면서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어떤 윤석열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검사장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가거나 그랬기 때문에 지검장이나 고검장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자기의 승진, 고지, 이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임명한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배제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데서 완전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여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자기는 역사에 아니면 길이길이 자신에게 어떠한 후회나 과거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것이, 사실은 뭐 이전에 최동원 검찰총장 때도 사실은 겁라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직무배제에 대해서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말하면요, 밑에 신입사원부터 뭐 부사장까지, 그러니까 사장 빼고는 전부 다가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단 말이야. 굉장히 초유의 일이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다 나는 밀고 갈 거야.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도 고려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심고한 숙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이거 자체가, 이런 검사들의 행동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의 독립성에 훼손해가는 부분, 법치주의 훼손해가는 부분이지, 윤석열 총장을 우리는 지지한다는 표현이 아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마치 이러한 행위 자체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몰고 갈 가능성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과는 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박사님. 네. 동부지검, 중앙지검, 남부지검장은 이 성명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 지금 이렇게 성명을 내고 있는 고검장, 지검장들이 이른바 윤석열 총장 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명을 냈다. 그럼 반대로 네. 불참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사실상 지금 있게 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 내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윤석열 총장과 반대되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장본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그 일선 검사부터 지검장 그리고 고검장들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역사적인 성명들이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상징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로 저는 기록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검찰들이 나서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들이 검찰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대한변협을 비롯해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언론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줬듯이 지금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 인사로서 사실상 자리에 임하게 됐던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벌이고 있는 무리한 행동들 자체가 지금 있게 되는 법치주의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보고 있는데 고검장, 지검장, 평검사들도 집단적으로 추 장관에게 반대했습니다. 똘똘 뭉친 검찰 후배 검사들도 이딴 성명. 일단 대검 중간 간부 27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고 중간 간부 국검사 113명도 3명도 성명을 냈습니다. 부장검사 있는 지청장 13명, 부장검사 없는 지청장 15명, 정부의 인권감독관 16명,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명. 서울중앙지검장은 아까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명이 그 성명에 어떻게 보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부장검사 20명까지 흥미롭군요. 평검사들도 전국적으로 반발, 일선지검 14곳, 지청 25곳, 대검 등 전국검찰청 40곳 이상의 평검사 등도 추 장관에게 항의 성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 중에서 리스트 한번 좀 다시 볼까요? 특히 이 중앙지검에서 성명에 동참하고 추 장관의 비판 대열에 오른 중간급 이제 간부들, 검사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0명.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 부부장 검사들도 같이 우리도 동참할 때 할 때 뭔가 한 번쯤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궁금함이 들어요. 우리 지검장은 했대 안 했대? 그 누군가 안 했답니다. 좀 고민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뜻이 결과적으로는 뭐 부장 검사들도 중앙지검장이 했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아까 김광삼 변호사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누구의 측근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검사들이 보지 않는다.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고 하는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 지금 현재 추 장관이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행위 자체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어떤 뭐 헌법적 가치라든지 또 오히려 검찰에게 주어진 정치적 중립의 어떤 범위를 훼손시키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말하자면 어떤 평검사 위주의 반발이라든지 집단 이기주의와 또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외로 사실은 이제 공판부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시점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행정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징계위원회 자체도 과연 그 징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자꾸 법무부나 권위 자체가 말하자면 굉장히 훼손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의 견해는 이 조직적이고 검찰 전체의 이 반발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거나 검찰 조직의 집단 이기주기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 궁금한 건 자, 이재명 기자, 이 모든 검사들이 여권의 시각에서 보면 추 장관의 시각에서 보면 검찰 개혁에 다 저항해서 이런 거고 자기 총장을 비호하느라 이런 거고 검찰 조직만의 똘똘 뭉친 특권 의식과 이기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다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청와대가 이 조직적인 검찰의 저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통령부터 청와대 누구든 입장을 낸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사실 법무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더더욱 입장을 내기 힘든 상황이고 이미 그리고 또 법무부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2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지금 청와대는 아마도 징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침묵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입장을 낸 바는 없으나 사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에 그치면 상관없는데 뭐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고 그 법조인들이 그리고 과거 역대 검찰총장들까지 뭐 정권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정면 돌파할 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들의 집단 반발뿐이 아니라 현재 분위기 등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여론 등 여러 가지 등을 좀 보면서 과연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 그러니까 물론 징계위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추인할지 안 할지도 그런 것을 결정해야겠지만 다음에 그럼 법무부 장관 인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 추 장관이나 법무부 차원의 혹은 청와대 차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조직원의 거의 대다수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선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도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생각이 다릅니다. 검찰총장, 특히 윤석열 총장이 판사를 불법으로 사찰한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판사 사찰 여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어제 정면 돌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 장관이 사찰이라고 하는 그 문건 우리가 다 공개하겠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것 상식적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그 문건 법무부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일방적 직무 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다.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법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추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이 공개한 이 문건 저희가 알기 쉽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서, 사법농단 재판부 A 판사,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당직 전날 술 마시고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도 보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또요. 조국 사건 담당 비판사, 추 장관이 이거 굉장히 문제 삼은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신 분이다. 검사 말 안 끊고 잘 들어주는 분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다. 검찰 간부가 처제다. 이게 사찰로 볼 수 있느냐,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게 관건입니다. 또요. 다른 재판부 실판사, 대학 일반인 농구리그에서 활약했다. 농구를 잘하시는 분이다.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로 유명해서 역시 농구를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우리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발끈했던 판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찰이냐?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판사들 내부에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A 판사, 법관 정보 조직적 수집해 배포한 것이 사찰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 여전히 사찰이다라고 반대하는 분들. B 판사, 검찰이 법관을 평가한 의견일 뿐이지 이건 사찰은 아닌데? 경찰 동향 정보 보고와 비슷한데요? 라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찰이냐 아니냐? 자, 먼저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김광삼은 농구로 유명하다. 대학 때부터 농구를 굉장히 잘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인 분이다. 라는 등등의 내용인데 공개된 문건 다 보셨잖아요. 검찰총장이 공개한 문건.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문건을 이제 다 봤습니다. 예. 이제 봤는데 물론 어떤 그 판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적절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너무 고압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랄지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거기 있지 말고 증인석에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런 이제 판사의 어떤 재판 스타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좀 문제가 될 소진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유법성이 될 정도의 그런 문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쓰이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거 사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 의견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참 좋게 평가하는구나. 근데 아주 재판 진행이 고압적이다. 당사의 의견도 안 들어주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은 내가 그랬나?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분 나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요. 합리적인 설득입니다. 예. 변호사들이 법관, 검사 사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찰하냐면 무슨 말이에요? 대한변협에서 법관 평가합니다. 예. 검사 평가해달라고 다 돌려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압적이고 어찌고 지휘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의견 받아주지 않는다. 그걸 다 써서 대한변협에 주거든요. 변호사들이요? 그렇죠. 그럼 대한변협에서 최고 우수 검사, 최고 우수 법관을 또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대한변협에서는 사찰인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흐름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의 비위 혐의 중에서 5개는 감찰 대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판사에 대한 사찰 문구가 갑자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그러고 나서 이걸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여권에서는 다른 건 다 문제 삼지 않아요. 뭐 비위가 있네요. 사찰 하나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뭐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사찰의 범위. 근데 사찰이 된다고 하면 직권남용죄거든요. 근데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비유 사실이 명백하지 않고 증거가 없고 약간 애매하니까 결국 여권의 입장이랄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측에서는 이 사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검찰 간부가 처제를 뒀다라고 제가 아까 오독했는데 이 판사님이 검찰 간부의 처제다는 뜻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자, 그 부분은 다시 보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 견해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우리 변호사들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도 사찰이냐? 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이렇게 그럼 김영주 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또 여당의 대표는 이 문건 보고 충격적이다. 이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충격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찰 범죄다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개된 문건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할 만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은 이제 그 역사적인 근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이게 지금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검찰총장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이 온로비 사건을
만들었던 부분이 그런 기획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것은 일정 정도의 보도를 수집해서 기획관실이었다는 말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사찰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김대중 정부까지. 근데 이게 오히려 문무일 총장 때 이게 어떤 수사정보 기획관실로, 정책관실로 바뀝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뭐 정보기획관실을 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일을 더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무일 총장 때부터 있어 왔고 오히려 축소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도 이 담당관실로 축소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만 여기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까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법연구회나 합리적이다 이 말에 굉장히 큰 엄폐가 있어요. 그럼 우리법연구회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냐. 그렇게 되는군요. 매우 큰 편견을 갖고 있고 만약에 검사들이 우파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좌파다. 즉 우리가 사찰이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검사들이 판사를 잡아넣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재판에 말하자면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냐의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검찰총장의 기책 사유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지만 이 부분은 과다라고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데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바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문제냐 이 부분은 이 담당관실에 대하여 별도의 주문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것은 기책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면은 감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각한 위법 행위로서 여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문건은 누가 왜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리고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만 작업된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서 혹시나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봤던 문건이라면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이 이루어졌던 게 2017년, 2018년 일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때를 보자.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때 검찰 조직 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공소 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문건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 정부에서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확인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검찰 조직 내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구를 잘한다. 이런 거 굳이 공소유지에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런 문건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개혁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윤석열 총장을 딱 찍어서 당신 잘못했으니 사찰했지 이렇게 몰아붙이게 된다면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고요. 제가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들었던 가장 최악의 프레임은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언론사와 엮어가면서 이것을 검언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온 게 지난 총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이 사찰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둬서 윤석열 총장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으니 징계받고 검찰총장직 내려와도 준할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검찰 조직 내부의 문건에 관한 전면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추미애 장관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검사들의 반발 그리고 추 장관의 주요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던 사찰과 관련된 논란 짚어봤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12월 2일에 징계위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끄떡없는 추 윤해임 수순 속도전, 법무부 윤 총장 판사 불법 사찰 관련 혐의 대검 수사 의뢰했습니다. 징계 심의위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라고 규정하며 윤 총장을 향해서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라며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12월 2일에 징계위 열 테니까 참석하라, 출석하라.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관선 변호사님, 네. 윤 총장을 향해서 사찰했잖아.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한 것과, 자, 그러니까 징계위를 출석하라라는 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보통 검사들을 향해서 징계위를 열 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어느 정도 수사나 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징계위를 엽니까? 아니면 수사나 증거 확보 없이 일단 징계위부터 열고 나서 이렇게 수사가 됩니까? 근데 이제 감찰과 관련해서 이게 6가지 비위 사실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지금 나온 아웃라인 빼놓고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열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도 대부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의도적으로 좀 징계위원회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객관성을 떼야 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징계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징계 아닙니까? 그럼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소명자료도 받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완전 생략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해놓은 직무 배제를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예. 아니면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버리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역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제 시간과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사실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전자로 배당을 했는데 아직도 배당을 안 했다고 봐요.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배당해서 결정 내려줘야 돼요. 직무배제가 정말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래서 법원은 미적거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아마 징계위원회는 열릴 거예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위원회 지명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 결정은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법조계에서 보면 이건 해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뭐 다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빨리 판단해주고 법원도 절차를 진행해서 좀 우리가 말하는 가르미를 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도 혼란스럽지 않고 장관이 복귀를 하든 복귀를 하지 않던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계속 절차대로 진행해 가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너무 빨리 징계위원회 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것이 뭔지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로 보면 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모순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절차적인 위법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죠. 이거 어떤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뭐 공직자의 직무 배제에 이르는 과정을 따진다면 당연히 처음에 수사 의뢰가 먼저 있겠죠. 수사 의뢰도 감찰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을 테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직무 배제 또는 뭐 사법처리가 있을 텐데 이번 좀 윤 총장권은 정확하게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24일 날 먼저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 배제를 시켰죠. 그리고 그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다시 어제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상의 절차가 거꾸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참여연대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무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압수수색도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게 24일 6시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2시간 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시 대검 감찰부가 그 전에 이미 추미애 장관이 불법 사찰을 징계 청구 사안을 넣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뜻인데 대검 차장도 그리고 검찰총장도 몰랐던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알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검 감찰부와 추미애 장관 측이 뭐 따로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검의 어떤 조직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수사 의뢰 역시 뭐 일부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도 감찰관을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이 일방적으로 전결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법무부의 체계, 법무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 청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뭐 직무 배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당한 절차대로 합법적인 절차도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2일날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의 정당성이 담보되려면 결국 과정에서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달 2일에 열린다는 징계위, 그리고 윤 총장이 이에 대한 추 장관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운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언제 결과를 발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여권에서는 불법 사찰이 맞다라며 총장의 사퇴 이상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총장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들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직무 배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여론조사로 발표됐습니다. 직무정지 평가, 잘못했다. 과반이 넘습니다. 56.3%. 잘했다. 38.8%. 국민들의 과반, 절반 이상은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잘못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의 조치 이후에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이건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발언도 시사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른바 묻고 떠블루가 라고 이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장 국정조사 받고 장관 국정조사까지 더블로 가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자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당에서 윤석열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런 편파적인 주장을 하면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묻고 더블로 가라고 반응이 나오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보인다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왜 굳이 윤 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 민주당. 여권 관계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꺼내서 다소 곤란해진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목소리도 말한 분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국정조사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이 흐름이 참 묘해요. 흥미로운데 이낙연 대표가 세게 국정조사 필요성 했고 야당에서 의외로 콜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더블을 같이 외치자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좀 박주민 의원처럼 좀 신중하게 하자라고 오히려 좀 발을 빼는 듯한 기류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단? 지금 그런 꼴이 됐죠. 결국 예. 공수가 바뀐 꼴이 됐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곧바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특히로 이제 불법 사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정조사를 가자 이렇게 강수를 뒀는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된 그런 상황에서 공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국정조사를 얘기하면서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입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가 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묻고 답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거죠. 근데 국정조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대부분 특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국정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것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 특검을 할 때 국정조사의 위증을 굉장히 많은 처벌 수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설령 좀 묻고 더블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국정조사 더하기 추미애 국정조사가 같이 하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추미애 국정조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이 사안들을 물으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입장 전혀 정치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오히려 이걸 수습하는 그런 국면이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국정조사를 카드를 던질 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던진 건지 아니면 그냥 추미애 장관의 강수에 맞춰서 한 건지 약간 좀 의아스럽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여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 있는 취재기자로부터 전원이 왔는데 김병민 의원이 야당의 비대위원이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자, 조금 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합쳐서 110명이 추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오히려 지금 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라는 단어는 민주당 대표 입에서 나왔는데, 네. 오히려 지금 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까지 해서 야당에서 오히려 국정조사 하자라고 네. 오전 중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제출할 겁니까? 아니,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다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6시 기자회견 한대. 그리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사가 가서 추미애 장관의 입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도 없이 쭉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내용을 나열하면서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하고 징계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일반적인 행동이었고, 그 뒤로 이 사안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따져묻기 위한 국민적 궁금증들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이 갈등이 촉발돼서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권이 하고 싶어하는 검찰개혁도 더뎌질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문제 신속하게 국회가 정리해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요.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하는데 추미애 장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윤 총장의 내용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추 장관의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추미애 장관은 세트로 얽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쯤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윤석열 총장 국감장에 떡하니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격하게 되는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론의 평가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하루 동안의 국정감사에 윤석열 총장의 내용들, 발언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대권 지지도가 쑥 올라가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아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6가지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한 직권남용에 관련된 문제들, 이거 이제 국회에서 아주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중대한 기회, 시간이 펼쳐졌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직 국정조사나 정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윤 총장의 사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이건 중대한 범죄다,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건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전부 다 형사고발돼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해서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구속돼 감옥에 가 있어요. 네. 검찰총장이 전직 대통령보다 더 무게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인들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망을 폐가기 어렵다. 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 물론 가정을 했습니다. 전제를 했습니다. 저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들이었는데요. 앞서까지는 혐의가 있으므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이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느낌입니다. 공세를 더 이제 할수록 그게 이제 가열차게 이제 말하자면 일정한 선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면은 온 4분의 1이면 국정조사가 발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사실은 75명만 사인을 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돼버렸고요. 오히려 제가 난센스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차라리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장관도 하자고 하는 바람에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윤석열 총장 혼자만의 국정조사가 했으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논란에 논란을 가중시키는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 안에서의 말하자면 위원들의 실력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관련된 문제고 여당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도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제안했으면 훨씬 더 이 문제의 무게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찰 여부를 한 번은 정리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여당 의원들이 판단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그 자체로서 불법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7년 전에 썼던 글을 국민의힘 당사의 뒷면에 크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7년 전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독하게 매듭을 짓는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쫓아내느냐라는 취지로 전 정부를 비판했던 글을 지금 국민의힘이 당사 뒤에 크게 백드롭이라고 하죠. 게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당시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도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검사들 다 인사시켜서 내쫓고 대통령이 결국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총리에게 공세를 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주장이 지금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하고 거의 뭐 싱크로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비유사실 6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머지 5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증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판사 사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런 취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리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다.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이제 표류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뭐 변신이 뭐 20, 30%, 40, 50%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80도 변신 자체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문구가 적용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침소봉대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을 몽둥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늘 작은 것을.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를 배제시키는 의도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법적인 측면도 그렇고 정치적인 측면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분도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신 분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둘이 굉장히 대립각을 세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하겠다는 걸 보고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것은 거기에 동의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절차대로 진행하라. 그 말 자체는 직무 배제하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만약 해임 결정이 오면 내가 집행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해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과연 이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릴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태 자체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침소봉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고 추 장관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7년 전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자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때로 몰려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 치열하게 일하는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세워놓고 막장 드라마를 찍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고 되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7년 전 대통령의 글을 인용해서 비판을 하자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왜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냐? 라며 비열한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윤건영 의원이 일하는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 대통령이 숨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일정을 막 공개했더라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했다라고.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의 본질을 좀 비껴나간 답변인 거죠. 지금 야당 또는 국민, 언론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건 최소한 여야의 갈등도 아니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갈등도 아닙니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길게는 1년, 짧게는 최근에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것들 계속 확대 재생산돼 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징계 청구에 대해서 징계 청구의 가이드라인을 주라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반박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가 옳다 그러를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더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제 오늘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뜻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국정에 혼란을 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용인의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물론 조만간 청와대도 이제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양한 패널들의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정점을 가늠할 수 없는 확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5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연 이틀 5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대유행 집단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69명 발표됐고요. 감염자 중에 2030 젊은 세대들의 비중이 28%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2.5단계 격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결론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 아파트 사우나, 송파 사우나 127명, 강서 댄스 학원 80명, 마포 소재 교회 119명, 경기 연천 군부대 70명, 집단 감염 양상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매일매일 400에서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거다라고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1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정부도 400에서 600명대 1일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잘 알고 있는 건데, 자, 도움 말씀 주실 고려대 약대의 김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왜 지금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2.5단계로 격상을 안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앞으로 폭증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볼 만한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 경향성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방역당국이 지난 10월 달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추석 연휴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려랑 다르게 굉장히 좋게 방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위에 바로 전국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을 위주로 해갖고 사회활동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가 보기에는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11월 13일부터 200명대를 보이다가 계속 증가하면서 300명, 그리고 지금 5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추세면 제가 보기에는 1000명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1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정도의 어떤 추세라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1000명을 넘는다 그러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명이 넘으면 방역 당국 차원의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일본이 유사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500명 이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가 1000명을 넘었으면서부터 거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3차 지금 대유행이다라는 우려 속에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자, 지금 1000명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5단계로 당장의 격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3단계까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2.5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성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일주일 앞으로 수능이 다가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변수가 우리가 대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2.5단계의 선제적인 격상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도 격상이지만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스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쓰시는데 불가피하게 벗는 환경들이 계속 있습니다. 식당, 카페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지금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떤 단위 면적당 사람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 환경에서는 적은 사람이 있더라도 분명히 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추세대로라면 1000명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말씀이신데 결국은 마스크에 달렸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턱스크 지적에 발끈한 공무원. 지난 20일 충남 당진의 시내의 한 카페 주인 A씨가 손님 B씨에게 B씨는 턱스크 상태였다. 이른바 턱에 걸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라는 요구에 주인과 B씨, 손님이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B씨가 알고 보니 당진시청에 근무하고 있었던 공무원이었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B씨가 너무 고압적이라 불쾌했다라고 주장하는 카페 주인. 공무원 B씨는요. 비염이 심한데 안경에 김이 서려서 턱스크를 했다.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질책해서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카페 주인에게 마스크를 잡아당기려는 행동을 했다라는 등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려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좀 심하죠. 이 비염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김弁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김정인 교수님이 결국 턱스크 한 번 때문에 이런 전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모두 협조하고 있는데 이를 같이 함께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공직자가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게 믿겨지지가 않죠.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예상했는지 공직자들의 기강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특히나 방역 조치에 허술함이 없는지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점검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있게 되는 이 마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란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정기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어지러운 환경들에 본인 스스로의 조심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쾌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신들을 중심으로 90%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발표했던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이 백신이 믿을 수 있느냐? 효력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욕타임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 과정에서 용량 투여 실수 및 고령층 데이터 누락 등이 발생해서 전문가들이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 플로리다대 백신 시험 설계 전문가 네틀리딘 박사는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시험 결과 투명성, 엄격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의학 전문가인 김정인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외신과 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갸우뚱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약 용법상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계획된 임상시험 절차였다라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하고 하는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DNA 백신 형태인데 실제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해서 DNA를 주입하는 방식은 물론 그 DNA에서 발생된 프로테인, 단백질 자체가 항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데 전달체에 대한 항체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어떤 백신 플랫폼들이 과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학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실제로 전달체에 항체가 생기게 되면 2차 접종 시에는 효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상으로 했더니 2번, 3번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수준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플랫폼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첫 번째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험 계획을 디자인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를 적은 용량을 쓰게 되면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접종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이 효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량보다는 반량 정량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고선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효과 그 용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3차 접종 만약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든가 항체 지속기간이 짧아서 추가 접종을 같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하게 되면 3차 백신을 접종했을 땐 효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일단 한 세트, 2회 접종한 한 세트까지만 해서 지금 용법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같은 플랫폼으로 같이 다시 한번 투여를 했을 때에는 안 좋은 백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박능우 장관이 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품질이 또 효과가 검증돼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컨택을 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5건 정도 이상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 기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좀 일을 하고 있고. 박 장관 얘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상당한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김정인 교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추가적인 다른 옵션을 우리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우리 보건당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일정 물량을 국내 유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한 세트 접종이 끝난 이후에 추가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했을 때 효능이 없는 환경이 그러니까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른 백신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옵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인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치러 가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한 김진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매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골프를 즐기던 분들이 난데없이 등장한 이것들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 많다고 합니다. 한 동물 때문에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평화롭던 골프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동물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갑자기 등장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동물들 때문에 황당한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애니멀 습격 사건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애니멀 습격 사건 첫 번째, 소로 보이는데 함께 보시죠. 자,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골프장.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듯한데요. 익숙한 울음소리. 소입니다. 소가 지금 한 마리도 아니고 소떼가 지금 골프장에 나타난 건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소들이 골프장을 이곳저곳 누비고, 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풍비백산. 그러거나 말거나 자유를 만끽하는 소들. 자, 당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와, 이제 이거 지금 내가 멧돼지는 봤어도 이 소 이거는 또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야, 이거 뭐지요, 이거. 지금 그린에 쌓아야 되는데 그린에 소 때문에 쏘도 못하고. 자, 첫 번째 애니멀 습격 사건, 바로 골프장 소떼 출몰 사건입니다. 박성매 변호사님, 아까 우리 시민분의 목소리가 네네. 이게 황당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인근에 사는 한 시민이 방목해서 키우는 소들입니다. 이 소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골프장에까지 난입을 하는데, 골프장에 들어온 소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누비고 다닙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몰아내기 전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골퍼들 놀라서 도망가기 바쁘고요. 소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 잔디도 망가지고 곳곳에 분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이 골프장이 설립된 2017년부터 한 달에 2번씩은 반복된답니다. 어허. 상당히 규칙적인데 오랜 시간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들의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대요. 소가 점점 늘어나요. 그동안 안 보이던 송아지까지 보인다니까 예. 개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그냥 엄마 아빠 소 4마리만 왔는데 이제는 송아지까지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죠. 골프장에. 예. 참 희한한 일인데 당시 목격자와 피해 골프장 측의 이야기도 취재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캐디 분이 무전을 하시더라고. 소떼가 뭐 나타났다. 소가 갑자기 이제 저희 쪽으로 때로 달려오니까 약간 더 겁도 나고, 인명피해 이런 건 없고 골프장 쪽에서 이제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골프장에 들어와가지고 대소변도 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거 박성매 변호사님 그냥 소가 나와서 잠깐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원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소 주인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 골프장은 손님들이 방문해서 이용해야 하는 영업장이고, 예. 골프 특성상 골프장은 잔디와 지형지물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소들이 출몰하고, 이 사실을 골프장 측이 소 주인에게 알리고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 주인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인근에 목장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골프장을 개설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과실상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소로 인해서 잔디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잔디가 망가졌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손해액을 산정해 입증해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이 펜스 같은 것도 좀 설치해 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골프장을 그렇죠. 소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애니멀 습격 사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사건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제주도의 한 골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전과 6범, 다름 아닌 까마귀. 자, 살펴보면요. 까마귀가 이렇게 과자도 훔쳐가고요. 과자만 훔쳐가면 다행일 텐데 지갑도
훔쳐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까마귀가 슬쩍 했다고 합니다. 눈 깜빡하면 털리는 까마귀 주의보. 이 사건도 지금 박 변호사님 골프장에서 벌어난 건데 뭐 다양한 걸 훔쳐가요. 과자, 지갑,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물고 달아나서 돌려주질 않는다라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까마귀들의 카트 털이 행태입니다. 이 각 홀 마지막에 그린이 잘 관리되어 있는 지역에 카트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려서 퍼팅을 하기 위해 그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까마귀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카트를 타고 그린에 도착하면 모두 내려서 그린으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이 인지를 바탕으로 미리 카트가 주차할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카트에서 내리면 그제야 카트 털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과자, 김밥과 같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옷, 지갑, 휴대전화까지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비록 그 자체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까마귀 자체가 호기심이 많아서 지갑 등을 훔쳐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골프장이 아닌 일반 숲길에서도 까마귀가 탐방객을 위협하는 일이 요즘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나 골프장 측이 뭐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2, 3년 전부터 까마귀 무리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가방을 훔쳐가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놀라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도 빈번합니다. 예.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지 여부는 까마귀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 문제와 직결되는데 까마귀가 워낙 영리하다 보니까 뒤쫓으면 금세 달아났다가 다시 공격해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계란 물고 가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까마귀를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지자체나 골프장 입장에서도 까마귀가 출몰하니 조심하세요라는 사전 당부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까마귀들이 굉장히 좀 영리하다라는 말씀인데 얼마나 까마귀가 영리한지 뉴질랜드 연구진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유리 시험관 안에 고기를 넣고 까마귀한테 주어봤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을 집어든 까마귀. 그리고 자, 돌을 넣어서 우측 좌측에 물높이를 조절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고민하더니 풍덩 돌을 넣고 까마귀가 고기를 쟁취합니다. 지능의 지표가 되는 자기 통제 능력 실험에서 까마귀가 침팬지와 함께 100%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야, 이거 놀라운 결과인데요. 박선영 변호사님. 네. 저도 순간 저 고기를 어떻게 먹을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그만큼 영리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가방에서 먹을 거리를 꺼내서 까마귀에게 전달해 주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까마귀들이 그 음식을 먹어오면서 사람은 내가 먹을 음식을 소지하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면서 사람을 직접 공격하기까지 이른 것인데 포획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포획을 시도해도 금세 도망가 버리고 덫 근처에는 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리한 까마귀들 전반적으로 포획하는 작업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애니멀 습격 사건 주인공은 누굴지 바로 영상을 만나보시죠. 충북 음성군에서 일어난 2천만 원이 든 가방 도난 사건. 과연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자, 범인은 다름 아닌 저 강아지예요. 가방을 입에 물고 유유히 현장을 도피합니다. 자, 이 가방에는 2천만 원 예금 통장과 휴대전화 그리고 마카롱, 과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훔쳐가서 그런데 다행히 사라진 건 마카롱 과자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을 추적했던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아지가 가방을 물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고요. 그 인근을 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전날 비가 와서 땅바닥에 강아지 발자국을 발견하고. 야, 박선영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지만 대한민국 형사들, 경찰들 이 수사력 대단합니다. 개를 어떻게 잡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잠시 가방을 놔둔 사이 깜짝같이 가방이 사라지는데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하고 전 재산을 도난당한 피해자 아우성입니다. 인근에 같이 일하던 인부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수사의 기본 인근 CCTV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떡하니 강아지가 가방을 물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자, 이제 피의자가 특정됐으니까 동선을 추적해야겠죠. 그런데 마침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강아지의 발자국이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시간의 추적 끝에 500m 인근에서
이 가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가방 안에 마카롱만 사라지고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마카롱을 먹기 위해서 이 가방을 들고 나간 것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인 검거하면 이게 형사들 성과로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검거했더니 강아지를 검거하면 이것도 검거 성과에 포함됩니까? 성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체포를 한 다음 이 피의자가 입건돼 송치가 되고 처벌에 이르러야 하는데 강아지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수사했는데 이거 뭐 한 절반이라도 좀 성과에 포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좀 발칙하기도 하고 좀 귀여운 동물의 습격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이게 사찰일까 아닐까라는 주제로 김영주 전 의원과 또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1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